대한민국 이슈들을 법률적 시선으로 냉철하게 분석해봅니다. 법률 시사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대선 주자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그런데 이번 대선 역시 막말과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과 19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주장하고 또 서로를 검증하는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이번 TV 토론에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성 발언과 막말이 등장했습니다. 항상 보아오던 종북과 좌파 같은 이념성 발언은 물론 한 후보의 세탁기 발언은 현재 인터넷과 SNS상에서 패러디가 될 정도로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상대방을 향한 공격과 비판보다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튼실한 공약과 올바른 비평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보다 더 옳은 TV 토론의 자세라는 점 모든 후보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참 행복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결혼 후 1년 이내에 시작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38%에 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난 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폭력과 같은 2차 피해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대응 방법 외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상 최초로 탄핵 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교도관 당직실 수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개인 수용 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일반 수용자들도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들, 그중에서도 여성들을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상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여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와 같은 범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전국에 위조 지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JC7984-541D라는 일련 번호를 가진 위조 지폐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똑같은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폐가 발견된 곳이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고 폐쇄 회로가 적은 전통시장이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현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주간 브리핑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 수리를 요구해서 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당직실을 내줬다 하는 뉴스가 앞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 일단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14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수용자는 독고 수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고실이 부족할 때에는 네. 혼고 수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이제 독고실이 만약 부족했다고 하면 혼고 수용하는 게 원칙이지 교도관 당직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형집행법 보면은 형집행법 제5조를 보면 차별 금지 조항인데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신분 때문에 어느 정도 외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유를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독방에 수용할 때 좀 넓은 방에 수용하는 것도 특별하게 외유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교도관 당직실까지 사용을 하게 됐다고 하면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뭐 요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네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맞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독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독고실이 부족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구치소에서나 교도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네. 홍고 수용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고 수용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막 법적으로 좀 따져서 문제를 삼는다 하면 어떤 걸 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는 보도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위법이 있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한 건지 정확히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지만 이게 위법이 되는지 뭐 합법적인 건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법무부 측에서는 교도관 당직실 수용 특혜, 뭐 개인 수용 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답을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사실상 답을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보도가 나가서 안 그래도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열받는 수치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슈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 최종 결과가 징역 30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판결 과정을 보니까 심신상실, 심신미약 이렇게 법적 용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심신미약은 사물 구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요. 네. 심신상실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언뜻 보면 사실 이 두 용어가 비슷해 보이긴 비슷하죠. 하지만 예. 처벌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심신상실이라는 것이 판명되게 되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요. 아, 그래요? 또 심신미약은 처벌은 받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형을 받는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병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신상실이라고 만약에 판정을 받게 되면 죄를 저질러 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거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책임 능력, 즉 이제 행위가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책행위 능력이 있어야지만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심신상실자의 상태는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도 없고 그리고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걸 처벌하는 게 옳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시 상태인지 이제 범행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은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판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평소에 간질병 증세가 있던 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함께 법적으로 내용 짚어봤고요. 자, 이제 두 분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을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조로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는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보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느냐, 경찰이 가져가느냐 이 주제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느냐, 경찰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수사권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권이 있고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권이 있고. 아니 현재는 네. 그 수사권의 주제자가 수사의 주제자가 검찰로 돼 있습니다. 검사로 돼 있습니다. 네, 그거를 경찰로 가지고 와서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독자적으로 자유재량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근데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방을 예, 벌인 예, 거예요. 예. 대충 과거를 좀 둘러보면 어떤 과정들을 거쳤던지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최초로 이야기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경찰이 수사권 독립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네. 당시에는 법무부가 앞장서서 논란을 무마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7년 뒤인 2005년에는 검찰 견제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수사권 독립을 다시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검찰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도에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빚었었고 예.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에 나섰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수사권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건지 사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예, 예. 근데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뭐 검찰도 뭐 TV나 영화를 보면 예, 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의 주제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살펴봐야 되는데 네. 수사라는 게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가지고 그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힌 다음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그리고 공소 제기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그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면서 또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절차가 수사입니다. 이런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에서도 행하고 있고 검찰에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왜 독립돼야 되는가 네. 헷갈려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주재하고 있고 경찰은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아,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네. 수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을 다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사에 보조하는 그런 보조기관의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법 집행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면 종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럼 검사가 그 수사 마무리하고 종결해 이러면 수사하다가 그냥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치해달라고 하면 네. 송치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실제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대다수는 경찰이 진행하는 거죠. 그 그렇죠? 수사의 96%, 약 96%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예. 거의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왜 그 대부분이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 쪽은 반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권을 남용을 해서 예. 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적법 절차를 훼손해가지고 국민의 이제 그 자유와 행복을 해치는 행위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검사는 인권의 옹호자로서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 감독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인권의 옹호자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검찰이. 예.
요새 옹호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경찰의 그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권 독립론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네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다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진경준 검사장 그 주식 사건 같은 경우 다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와야 된다. 경찰이 검찰의 그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재량하에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야 검찰의 비리도 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검찰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입니다. 물론 경찰도 권력기관이지만은 권력이 한 군데로 모이면은 네. 부패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나 부정부패라든지 또는 그 남용이 네. 내정된 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예.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찰과 경찰 간의 이 수사권을 놓고 싸우는 문제를 봤을 때 해외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유럽 대륙, 중남미, 일본 등은 검찰 우위의 수사권 체계가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미법 계통에 속하는 영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인도 등에서는 경찰 우위의 수사권 체계가 정착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할 내용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사실 이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검찰 우위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검찰들이 그러니까 그 권한이 충분히 분산되고 견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해외 사례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서 이조로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검찰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유를 따져보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예. 번째는 이제 검찰 내 비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하신, 뭐 그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그 수임 비리 사건이라든지 예. 진경준 그 검사장의 그 주식 사건이라든지 그 뭐 전 비서실장 전 그 민정수석의 네. 그 비리가 다 검사 출신하고 검사하고 연관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그 문제가 첫 번째 하나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선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 왜 거론을 하는 거죠? 일단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2,200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찰 같은 경우 13만 명 정도 돼서 가족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표를 잡기 위해서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면 뭐 이거 대선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수사권 같은 경우가 그 경찰로 넘기려고 하면은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로 되어 있는 건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고쳐야지만이 개정을 해야지만이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권의 독립성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는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 12조 3항에 그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권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임의 수사가 원칙인데 필수적으로 강제 수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거. 예, 사람 같은 거죠? 범인을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은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네. 그런 영장이 필요한데 그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를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발부를 하는데 영장을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도 청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예.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권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논하고 또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 주려고 하면은 예. 법과 헌법을 다 개정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바로 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런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0년이나 이 문제를 끌어온 거겠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경찰이 원하는 것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라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사권 자체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96% 정도에 해당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수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지금 수사하고 있을 때 검사의 수사 지휘 감독을 받지 않겠다. 경찰에게 수사의 재량과 자유를 달라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밑으로 우리 들어가기 싫다. 이건 예, 예.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검찰한테 넘기면 기소는 검사가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런 예, 예. 의미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수사는 이제 범죄 혐의를 밝혀서 그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예. 그 범인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인데 기소는 말 그대로 그 범죄에 객관적 혐의가 있으면은 그 법원에 이 형사 사건에 네. 판단해 달라고 그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소가 되면은 그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판단하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듣는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 해서 네. 그 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소장이 있는데 공소장에 절도죄로 기소를 하면은 공소를 제기하면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네. 살인죄 부분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공소를 안 하면. 예, 예.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부분이 문제가 있는. 자, 그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까지 의미를 좀 알아봤고, 만약에 이 경찰이 요구하는 거를 만약에 해줬다. 그럼 예. 검찰이 불리한 점이 또 있나요? 검찰이 불리한 게 자기의 이제 고난이 떨어져 나가니까 권한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수사권을 경찰이 갖는가 검찰이 갖는가 둘 중에 누가 하나 갖는 기관이 갖는 건데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둘 다 가지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그 제정되면서 네. 그 수사권 자체를 수사의 주재자를 검찰로 본 이유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일본 경찰들이 굉장히 그 폐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인권의 옹호자로서 검사를 둔 건데 그래서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로 둔 건데 이거를 경찰로 넘어가면은 경찰이 14만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같이 주면은 이게 남용됐을 때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적법 절차가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권의 옹호자로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사 네. 지휘권이라든지 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검사의 논리입니다.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 검찰이 인권 옹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몇십 년이 흘렀고. 예. 뭐 인권을 침해할 일이 있을까요, 경찰이?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잘못할 게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의 이제 그 변호사라든지 검사장이라든지 네. 전 검사장 출신들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경찰은 14만 명이기 때문에 더 많이 거기에서 생길 수 이제 있다. 수사권이 남용이 발생을 하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네요. 예, 예. 변호사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봐도 사실은 경찰은 일반 국민하고 직접 접촉하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 정보력을 갖추고 이렇게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독립된 수사권을 가졌을 때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켰을 때 네. 경찰은 여전히 그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면은 이런 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법조인이라서 뭐 어떤 편향된 의견 주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보통 이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면은 그 인권 침해라든지 적법 절차가 지켜지기 힘들다라는 논리로 이제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보통
펴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 실무를 하다 보면은 경찰에 조사한 내용이 약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법, 특별법이라든지 경제사범이라든지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네.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반복도 있다라고 제안을 네. 하나 또 네. 해주신 거고요. 변호사님은요? 사실 지금 이제 사회 민주화가 좀 많이 진전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뭐 경찰 국가도 더 이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권위주의라는 말은 좀 무색해졌는데요. 네. 이제 국민이 이제 좀 신뢰를 가지고 이제 경찰을 이제 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찰 자체도 이제 인권 의식이 보다 함량이 되고 그리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경찰들이 보다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인권층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봤고요. 일단 저희 이 이슈가 다시 떠오른 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까요? 각 후보들이 이 검경 수사권 이 독립과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지금 이제 대선 후보 크게 네 분으로 나누면은 네. 각 후보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네.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곧 공수처의 신설을 통해 검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후보는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나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설치는 해야 된다고 그 정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표현만 살짝씩 다르고 예. 방향은 다 일치하는 느낌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 검찰 자체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 각 후보들의 의견이 이제 공수처가 지금 고위공직자를 그 수사하는 그 기관으로 네. 두겠다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뭐 경찰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뭐 따로 기관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 여론 때문인지요. 지금 해당 법률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두 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우선 거죠? 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에 발의한 것이 있는데 해당 법안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사건에 대한 보충적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표창원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에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또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개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이제 과거 20년과는 달리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좀 더 확률이 올라갈 것이다 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뭐 어렵겠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긴 하셨어요. 앞서 얘기 들어봤을 때. 네. 법적인 개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공약은 공약이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지켜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분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 의견 전해주시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권을 그 경찰한테 주는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주는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 특히 자주 일어나는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주고 그리고 경찰이 또
또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특별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 같은 경우는 경찰보다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고 하면은 그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되고 그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또 경찰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검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은 부패의 가능성도 있고 요즘 국민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뭐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그리고 벤츠 여검사 이런 말 너무 많이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치 검찰의 논란, 부패 검찰의 논란은 종식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경 수사권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되 이제 조정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형사 정책적인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같은 설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권한 분산 감시 시스템이 저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이게 반영이 돼서 일단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두 분의 마지막 한마디 들으면서 이번 이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주셨는데 이조로 변호사님은 본분, 그리고 장현정 변호사님 국민의 신뢰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조로 변호사님 지금까지 변호사님들이 쭉 써주신 내용 중에서 제일 짧게 쓰셨어요. 본분 두 글자. 어떤 의미일까요? 본분이 이제 마땅히 그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직분인데 네. 이 수사권 독립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본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면 수사권 독립, 그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본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경찰에서 그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또 이제 부정부패나 뭐 그런 인권 침해 같은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사권은 경찰로 넘겨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인권 침해라든지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사권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견해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본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예, 예.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국민의 신뢰라고 쓰셨어요, 장 변호사님. 네. 어떤 뜻일까요? 요즘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이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느 조직이든 국민의 지지와 신뢰 없이는 그 역할을 제대로 유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형사 정책적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의 인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신뢰라고 썼고요. 이제 검찰과 경찰이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부디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수사권을 놓고 지금 20년 동안이나 싸우고 있지만 이걸 떠나서 이제 국민을 옹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집단인 거는 둘 다 공통점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본분을 잘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직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현정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를 뒤흔든 항공사 갑질 사건.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세계를 뒤흔든 항공사 갑질 사건,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 오버부킹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선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자면 현지 시각으로 9일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항공을 출발해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이 오버부킹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버부킹이 됐다는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 측이 승객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강제 하차를 시켰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승객이 거부하자 경찰이 동원됐고 보안요원들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혀서 기절시킨 다음에 밖으로 끌어내려서 문제가 됐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저 영상 보니까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끌려나가다시피 하더라고요. 네, 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오버부킹이라는 거를 전 실제로 겪어보질 못해가지고 처음에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면 왜 오버해서 예약을 받아? 항공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이게 항공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행기라는 것이 많은 승객들이 이용을 해서 네. 안전하게 출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승객들이 탈 수 있어야지만 비행기 가격 자체도 많이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에게도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버부킹이 되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내릴 승객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버부킹이 뭐 이번 사태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항공사에서 다 하는 그런 네. 거네요. 항상 발생하는 일입니다. 항상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노쇼라고 해가지고 안 나타나는. 예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대비해서 노선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오버부킹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오. 통상 한 120에 130% 정도를 오버부킹, 그러니까 20, 30%를 오버부킹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오버부킹이 돼서 노쇼를 하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선 결제가 이미 끝난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빈자리로 가는 것보다 자리를 채워서 가면은 예. 그 항공사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통상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것.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강제 하차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로 인해서요. 해당 당사자가 특히 또 베트남계 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네. 인종차별 또는 인권 문제라는 입장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오버부킹은 항공료 인하로 인한 합법적인 관행인데 그리고 유혈 사태는 사실 유나이티드 측의 문제가 아니라 시카고 경찰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맞서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의 대중들은 그리고 인권차별 및 인권 침해가 아니냐 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 항공사 갑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버부킹이거든요. 이 오버부킹이라는 게 뭐 불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오버부킹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지만 오버부킹은 용인된 간행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고요. 항공법 제119조 2에서도 항공권 초과 판매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초과 예약 자체는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버해서 예약을 통해서 항공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승객도 그 비용을 항공권에 대한 비용을 낮춤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오버부킹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 관계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는 오버부킹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오버부킹이 관행처럼 있다가 합법화가 된 게 1967년에 이제 네. 법제적으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항공법이 이제 2017년 3월 30일 날 폐지되긴 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그 제119조 2항에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 이용자가 그 초과 이용자를 항공권이 초과 발매됐을 때, 오버부킹 됐을 때 네.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버부킹이 합법이라는 전제하에서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이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초과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오버부킹 자체를
그 합법으로 보고 이런 데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합법으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오버부킹 사에 승객들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권리들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어떤 것들이었죠? 이런 우선 사실은 첫 번째로 오버부킹이 됐을 때 내려야 될 승객을 선택하는 거는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승객은 자발적으로 내릴지 아니면은 비자발적으로 내릴지 또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둘째로 이제 자발적으로 내릴 사람인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바로 보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 사건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자발적으로 내리는 사람한테 $400짜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보상책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 다음 제시한 게 $800짜리 바우처를 제시하고 이뿐만 아니라 숙박료도 제시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상액을 늘려가다가 안 네. 되니까 비강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내릴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버부킹이 발생을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스케줄에 여유가 있어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스케줄이 있어서 내려야 될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후속 항공편,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탑승객의 권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보상 금액의 뭐 기준이랄까?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보상 기준이 다 전체가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후속 항공편이 당초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내에 한두 시간 정도 늦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편도 항공 요금의 200%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75 정도를 이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어지게 되면은 예. 항공 요금의 400% 정도, 최대 보상액 한 $1,350 선으로 이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네. 해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다. 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자발적으로 내릴 경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발적으로 내릴 사람이 없으면 항공사에서는 어떤 순서로 승객을 내리게 하나요?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내릴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첨으로 네, 그럼 추첨 하는 형태로 건가요?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항공료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싼 항공권을 산 경우에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비자발적 대상자의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은 좀 안 내리도록. 네.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치사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보상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보상 네. 기준 때문에요? 왜요? 그 싸게 샀으면 보상을 싸게 해주지 않습니까? 비싸게 사면 비싸게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네. 지금 여기에서는 자발적으로 하차하냐 안 하냐보다 네. 그 전에 발권 때부터 그 오버부킹이 됐으면 발권 안에서 안 태워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이코노미에서 그 오버부킹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비즈니스로 해주고 또는 그렇게 발권을 한다든지 네. 아예 자리가 꽉 차면은 아예 발권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사처럼 발권을 해서 태워놓은 상태에서 내린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예 아. 타지 못하게 그 전에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승객을 내리게 한 가장 큰 이유가 그 승무원을 태우려고 해서 승객을 내리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기존에 자발적으로 하차시키냐 비자발적으로 하차시키냐 전에 네. 아예 타기 전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미국 국적의 항공기이긴 한데 D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버부킹으로 자발적으로 내리는 승객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오. 사실이 알려져서 예. 상당히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항공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같은 뭐 미국 항공사라도 이렇게 네. 잘 대처하는 케이스도 있네요. 네. 오히려 그 항공사의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항공사도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의 수단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민법 제538조 1항에 따라 대체 항공편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 항공권의 구입 비용, 지체된 시간 동안의 식음료, 숙박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경우에는 한국 항공사들은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대부분 따르고 있고요. 국토부가 정한 기준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는 오버부킹 시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 시 항공료의 20% 이상을 배상하고 대체편이 없을 시에는 항공료 함급과 해당 구간 항공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의 경우는 잘 좀 네. 절차가 잘 돼 있네요. 미연에 방지하고 네. 있는 거죠. 네.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발생했을 때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보다 네. 그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네. 훨씬 현명한 대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보상 기준도 뭐 적절히 잘 세워놓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네. 오버부킹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보통 오버부킹에 네. 걸리는 경우가 가장 빨리 갔을 때와 좀 늦게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로 끌었는데 그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오버부킹에 걸리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외국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니까 네. 그런 경우를 가끔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오버부킹이네요. 예, 예. 변호사님도 이런 경험 있으시고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아. 네. 근데 한번 이런 긍정적인 오버부킹을 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만약에 이런 사태를 겪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인 승객이 유럽 항공사를 이용한 케이스였는데요. 근데 유럽 항공사에서는 오버부킹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객은 한국에 와서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유럽 항공사를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오버부킹이 위법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탑승 거부된 승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우선 첫 번째를 살펴보시면은 국제항공여객 운송 계약 자체도 하나의 소비자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 제27조를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법인 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고요. 네. 그다음에 항공권 초과 예약을 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안에서는 항공사의 예측을 벗어나 탑승 거부 승객이 생겼는데 그에 대해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네. 승객이 입은 손해를 우리나라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에 따라서 배상해야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항공사의 갑질 태도도 문제지만 갑질 승객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승객들의 갑질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은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항공보안법 같은 경우에 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반 형법에서 폭행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데 예. 항공기 내에서 폭행 같은 경우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나이티드 항공 오버부킹 사태 이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한마디 이제 칠판을 통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마지막 한마디 이제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현조 변호사님, 배려라고 쓰셨고요. 이조로 변호사님, 또 최초네요. 영어로 쓰셨네요. 노쇼라고 쓰셨습니다. 자, 장현조 변호사님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번 갑질 항공 사건처럼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승객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네. 사실 지금 갑질 항공사, 그다음에 갑질 승객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타인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배려, 네. 승객을 먼저 배려해주자라는 마음 전해주셨고요. 노쇼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그 문제는 따지기도 전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오버부킹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건데 이제 오버부킹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쇼입니다. 노쇼. 노쇼는 아시다시피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노쇼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오버부킹이 합법화되는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잘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항공사도 승객을 배려를 해줘야 되고 승객의 뭐 노쇼가 없었다면 이런 오버부킹이 관행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앞으로는 뭐 이런 소비자와 또 회사의 갑질 사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